많이 힘드실 텐데 역시나 모든 투자자분들 다 힘드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나서 돌아온 종목도 아쉬움이 크고 마이너스로 간 종목도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다 이제 가끔씩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이 당연히 모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떨어진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떨어질 때요. 네네. 대응하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일단 요거 조금 한번 질문에 더해서 덧붙여서 한번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어떻게 언제 반등할까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얼마나 큰 규모로 반등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항상 하락시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스킬을 섞으면 시장이 지금 최소한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다 아니면은 좀 낙관적일 때다 지표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확히 언제 떨어지고 언제 반등하고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러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들도 함께 투자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 때 비교적 조금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떨어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 대응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가 좀 하면 좋을 대응들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대응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좋은 주식을 파는 거. 좋은 주식을 파는 거 물론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시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래.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어. 대응을 하시다 보면 보통 어떤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자꾸 이 트레이딩, 매매에 관련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우울해 마이너스 몇십 %씩 갔어 차트들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매도 버튼 눌러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르는 경우도 있고 화가 나서 누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주식 접을래 누르시는 분도 계시고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매매 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경우 가장 안 좋은 대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대응은 시장이 뚝뚝 떨어지다가 하루 크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시장 반등한데 막 좋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금리 인상 둔화될 수 있다, 뭐 물가 상승 둔화될 수 있다, 막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다 보면 딱 하루만 반등해도 딱 하루만 내 주식 갑자기 플러스가 찍혀도 이제는 진짜 반등 시작인가? 뒤늦게 이제 장 끝물에 가고 뒤따라가는 추격 매수 버튼 누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매매에 치중되어 있는 대응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저점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레버리지 끌어보자. 좀 신용 대출도 받고 아니면 뭐 주식 담보 대출도 받고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좀 사보자 하시는 경우도 좀 위험할 수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말 지금 시장이 저점이고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15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이 수많은 전업 투자자분들 이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 여기서 많이 기준은 일단 최소 3자릿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퇴출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난 코로나 장 때 유명한 분들 퇴출될 뻔했다 말았다 이슈들도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종목마다 꼭 이런 이슈들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생각보다 위험하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1, 0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매매에 치중된 대응들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끌어오는 대응은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가장 좋은 대응은 보통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잉여 현금을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사실은 아니 왜 분할 매수해? 지금 시장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더 한 방에 사면 되잖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일단 좀 깔아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측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 역사가 수백 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수백 년 역사 동안
이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길 시장 지수를 예측하는 투자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없었다. 이 10년 이상 지속된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괜한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좀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시장이 언제가 저점이 될지 모르고 언제가 반등 포인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가장 평균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지난 미국 주식시장 쭉 역사 동안 그리고 또는 하락장의 역사 동안 이 주식을 특정한 시점에 내가 딱 이러한 어떠한 이 뭐 기술적인 지표, 특정한 패턴이 나와서 내가 딱 매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보다 내가 꾸준히 매수했을 때가 이 통계적으로 가장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전략을 검증해도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믿음을 가지시고 적립식 매수를 대응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보통은 그래 정식 매수 좋다는 거 알아. 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매수를 못 하시는 이유는 이미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쓸 만큼 다 썼고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기 때문에 또는 이제 와서야 적립식 매수의 이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으시고 나 한 달 전에 몰빵 투자 들어갔는데 이러시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사실 정말 이 감정에 휘둘리는 대응, 매매에 치중된 대응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도 항상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께서 주식을 지금 1년, 2년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오래 보고 투자를 해야 그때 정말 남들과 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러한 긴 목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하락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은 굉장히 짧은 시기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대응은 또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좀 잘 몰랐던 산업, 내가 잘 몰랐던 기업, 주변에서는 계속 이 기업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해먹겠어. 뭐 바이오, 제약, 뭐 반도체, 기술, 테크 어려운 거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한번 난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해서 이 하락장이 점점 끝나갈 때 좀 가장 메리트가 클만한 그러한 섹터나 기업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수많은 주식 책들, 거래 책들, 트레이딩 책들을 보면 자꾸만 매수 차트를 보고 요때 들어가세요, 파세요 이런 매매에 치중된 이야기들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대응이 된다.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블로그에 계속해서 글을 올려요. 제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새로운 산업 공부하고 있고 기업 공부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빵빵 터질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 풍력이 이제 좋아진다라는데 그 풍력 중에서도 뭘 사야 되지? 미리 공부해 두신 분들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하락이 이제 아무래도 저도 주식 계좌를 이제 보고 떨어진 주식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물론 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좋은 기분도 같이 들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진 걸 보면 얘를 왜 좀 일찍 샀거나 아니면 왜 미리 팔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라도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 제가 주식 계좌를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주식시장 검증 작업. 수많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과거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에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어?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어? 이런 거 데이터들 쫙 끌어와서 계속 검증 분석하는 거.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산업까지도 쫙 이제 분석을 시켜줄 수 있는 저만의 이 분석 프로그램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다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올려드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진짜 새벽 내내 거의 밤새기 직전까지 가면서 일주일 시간을 쏟아부어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를 안 보시고 네, 공부를 맞습니다. 더 하시는 거네요. 네, 사실 원래는 제 투자 스타일상 굳이 계좌를 거의 잘 안 보는 투자를 진행하기는 해요. 한 1년 정도라고 하셨죠. 보통 이제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하면 이 종목 1년 동안 들고 가자라고 이제 매수하지만 보통은 3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면은 3개월 중 2개월 정도는 안 봐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더욱더 아무래도 이 감정이란 게 더욱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여나 또 실수할까 봐 저도 다 예전에 투자 시작할 때 이 감정에 휩쓸리는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나는 왜 그때 하락장 때 그냥 막 팔아제꼈지? 감정에 휩쓸려서 왜 막 팔아제꼈지? 하필 내가 판 날이 항상 제일 최저점이야. 이런 것도 모두 다 제가 과거에 이 수많은 거래 내역들, 매수 매도 내역들을 보고 검증 작업을 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던 겁니다. 이러한 작업도 또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작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15년의 이런 경험들, 시행착오들 속에서 네, 또 맞습니다. 그런 검증 작업들 속에서 네. 이런 트레이딩, 추격 매수, 레버리지 이런 네.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다. 예, 대응 맞습니다. 전략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격 매수가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겠고 레버리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만 내가 대응을 뭔가 매매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걸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말씀 중에 네. 그런 거 연구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약간의 횡보 하락장이 끝나고 네. 반등을 할 때 네. 어떤 섹터가 좀 많이 오를까? 아, 어떤 섹터가? 예. 그게 맞습니다. 길에 확 들었는데 네. 한 몇 가지 정도 네. 알릴 수 있으실까요? 요게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바로 반등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계속 좀 살짝 반등 나오다가 횡보로 갔던 특히 이제 2010년대 초중반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 연이어서 터질 때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하락장 후에 상승장이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점점 끝나가면 자꾸만 지수를 쳐다보세요. 왜 지수를 쳐다보시냐면 내일 시장이 반등한대요. 그럼 내 주식도 오르겠지. 그러면 다시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가면 내 주식도 그만큼 뭐 20% 정도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반등할 때도 그렇고 절대로 모든 주식이 다 똑같이 오르지 않아요. 반드시 유난히 많이 크게 오르는 주도 업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고 실제로 이번 코로나 끝나고 대규모 상승장이 나올 때에도 우리나라 업종 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는 횡보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이 상승장, 특히 이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 10년 이때 이제 항상 많이 나왔던 단어가 차화정.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이제 2007년까지 또 뭐 이제 수많은 이 시클리컬 기업들, 뭐 조선 같은 기업들 집중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이 시장 상승 때 누가 집중적으로 오르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섹터,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ROE라는 지표가 있죠.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지 않습니까? 이 ROE가 가장 크게 반등하는 섹터가 공통적으로 항상 이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장 반등 시기에 가장 크게 반등한 이 섹터들을 쫙 섹터별로 쫙 순위를 나열하면 이게 얼추 ROE 증가율 순과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글도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쓴 적이 있으니까 이 블로그 오시면 왼쪽에 검색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뭐 시장 반등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예전 글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네. 약간 지금의 이런 장세가 네. 반전될 때 네. 이익이 증가하고 ROE가 네. 높아지는? 예,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섹터가 누가 있을까를 저는 계속 공부하고 찾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뭐 섹터 분류, 이 산업을 분류하기 나름인데 좀 큼직하게 분류하면 10몇 개 정도로 나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70개 정도로 세부 업종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70개 업종을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한 섹터 공부하는데 일주일씩만 잡아도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제 힘들기 때문에 좀 추려서 누가 좀 제일 좋을 수 있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슈 이런 네. 것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익의 질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신문이 좀 나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계속해서 조금 아까 좋은 네. 대응 중에 하나가 잘 몰랐던 산업이나 기업을 공부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 이익 증가 ROE 이런 걸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 섹터를 볼 때에도 이익이 얼마나 증가해, ROE가 얼마나 증가해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 뭐 바이오 섹터가 이익이 2배 증가할 거래, 뭐 어디가 뭐 3배 증가할 거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ROE가 좀 증가하기 힘든 애는 딱 봐도 지금 어렵네. 이익이 증가하기 딱 봐도 어렵네. 이미 피크 찍었네. 이런 애들은 최대한 좀 나중에 보고 얘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얘네들 먼저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종 같은 애들은 지금 계속해서 꺾이는 분위기가 좀 갈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면 얘는 좀 나중에 보자. 개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 같은 애들이 근래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이 꺾였는데 뭐 얘네들 한번 좀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좀 우선순위에 둘까? 뭐 조선 같은 애들 우선순위에 둘까? 반도체가 이제 꺾인 다음에 내년 중반부터 다시 상승한다고 치면 우선순위에 둘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아닌 기업들부터 소거하는 네, 맞습니다. 소거법을 먼저 쓰고 네. 그 가운데서 또 고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거법이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자꾸만 내가 다음번 내일 사고 싶은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은요, 특히 제가 이제 이 10년 넘게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로 퀀트 전략도 많이 검증했었어요. 근데 퀀트 전략을 검증하면 되게 웃긴 게 내가 사지 말아야 될 종목만 고르면 알아서 평균 수익률은 시장 평균 무조건 상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러내기만 하면 속어만 잘해도 사실은 유리한 영역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지 말아야 될 걸 좀 걸러내는 방향으로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근래 이제 뭐 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 증가할 거니까 뭐 항공 좋아질 거예요 막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항공 산업 특히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은 이미 화물 운송 요 수입에서 화물 운임이 굉장히 피크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이익도 굉장히 피크까지 치달았고 과연 이익이 여기서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이제 화물이 꺾이기 시작하면 왜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공급이 늘기 때문에 화물 운임이 꺾이거든요. 그럼 이거 과연 여행 수요가 충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관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뭐 설령 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더라도 아니면 좀 덜 꺾인다 하더라도 이 ROE나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업종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거가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서 네. 그 호돌이 우황재 박사님, 우황재 저자님의 블로그를 매일매일 봐야겠다. 언제 네. 새로운 글이 올라오고 새로운 연구 결과 이런 공부하신 결과들이 올라오나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너무 도움되시지 않을까. 예, 한 가지 싶습니다. 그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아마 많으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도 똑같은 경향 나타납니다. 미국도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테라바이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검증 작업을 계속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그 이런 것도 좀 그 공부하시나요? 그 생각하시나요? 그 앞으로의 좀 반등 국면이 좀 언제쯤 올 것인가 뭐 이런 거?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예측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도전이죠. 근데 이제 물론 최대한 스킬을 써보기는 합니다. 스킬을 써보긴 하는데 일단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이 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요즘 신흥국 시장이나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럽 시장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신흥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이 지수 상승률이 좀 못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러한 경향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뭐 거버넌스 같은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보다는 이 기업들의 이익이 한정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조선, 철강, 수많은 메이저 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리천장이 갖춰져 있고 오르락 내리락 경기 이 순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산업은 불황, 즉 경기 호황이 아닌 경기 불황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하락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고 물론 이제 이 산업마다 이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철강은 철강제 가격이 중요하고 화학은 또 스프레드가 중요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메이저 산업들이 좀 천장이 확연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좀 제한되고 이로 인해서 지수가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에 거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쫙 둔화되는 국면이 지난 202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요 이익이 이제 다시 이제 점점 꺾여 들어가는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이익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적정 밸류를 주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익 하락 국면이 뭐 평생 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경향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 하락 국면이 한 1년 정도는 간다. 1년에서 1년 반은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에 앞서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안 좋았고 앞으로도 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부정적일 여지도 충분히 있긴 있다. 그런데 또 아니 이익이 꺾이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경기 불황이 크게 오지 않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기대감이 또 발생하면 이 시장의 반등이 더 빨라질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단순히 이익 추세 경향성 지난번에 나왔던 수많은 경향성들만 대입해서 보면 좀 하반기까지도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거 회복하기 어려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역시나 기업들의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한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나 미래나 이런 걸 좀 당연히 모르는 거지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번
봤을 때 네. 한 6개월 정도는 천천히 좀 이렇게 접근을 해도 예. 여유롭게 좀 접근을 해도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좋겠고요. 이 여유가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공부할 시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지금 시험 기간이 코앞일 때가 아니라 시험 기간이 6개월이나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비유가 보시면서 너무 좋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자꾸 파란색이 보이고 할수록 사실 우리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내 주식 계좌가 파래지면 주식 계좌를 닫고 어플을 삭제하고 주식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주식 유튜브 채널도 가만히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조회수가 떨어져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싸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여지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자는 좀 그런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그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을 네. 보면은 지금 이제 환율도 1,300원 예, 되고 맞습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아, 맞습니다.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환율은 사실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환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즉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들의 체력이나 이익이 더 좋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을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달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 달러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렇죠.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계속 쟤네는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더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계속 파는 매도세가 강해지는데 오히려 환율은 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떨어질 여지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물론 달러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당분간은 계속 증가한다고 하지만 이런 뭐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인플레 기조가 좀 완화가 되면 당연히 환율 상승도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충분히 이제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인식한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는 시장도 싸고 환율도 저점이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이 투자 매력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 때 이제 환율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 메리트가 더 커지는 건데 그때는 이제 또 환율이 또 꺾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은 또 되려 일부 꺾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 주식시장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환율이 높으니까 기업들 이익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때 기업들의 이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아지는 것이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관점이 됩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시간 걸릴 것 같네요. 그것도 뭐 사실 환율이라는 것은 정말 길게 가면 몇 년까지도 알 수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기조는 뭐 빨리 끝나기를 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좀 한 가지 좀 두려운 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2010년 초반에서 한 2010년 후반까지 그 박스권 양세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스.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박스. 네, 그게 좀 이제 가능성이 사실 없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요 메이저 산업들이 박스에 갇힌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와중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랑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산업 일부 이제 산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이 산업들이 박스에서 탈피되는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이클이 나타났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산업이고, 근데 반도체 이제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전지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 엔터 미디어 산업들도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의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심각한 박스는 나타나기 좀 힘들 것이다. 그때 2010년대 초중반에는 반도체조차도 박스에 갇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익 비중이 제일 큰 녀석들이 전부 다 박스에 갇히니까 완전 이 지수도 박스에 갇혔던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이익 총합을 보시면 정체예요, 정체. 이 이익에 따라서 이 지수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보니까 종전 같은 박스가 나타나기보다는 종전보다는 그래도 이익이 계속 좀 높아지는, 그래서 지수가 막 갑자기 3,000 가고 4,000 가고는 어렵겠지만 지난번처럼 답답하게 막 300포인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준 풋 있잖아요. 연준의 유동성 공급.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맞습니다. 본다면 그게 이제 없다고 할 확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려 요인이 있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게 또 박스권에 갇히는 게 아닌가? 사실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도 이러한 수요가 활발할 때 나오는 것인데 수요가 둔화된다라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의 성장에 한계가 올 수 있겠죠. 그 부분은 확실히 우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오히려 2010년대 초중반에는 연이어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터지고 이러한 위기가 계속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이 제품을 내다팔 때 수요가 부족했던 것인데 화폐 가치만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인플레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해결되고. 예, 이런 이슈들이 좀 해결되면 예전 같지는 않지는 않을까,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초중반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주식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탕업으로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 와중에 또 잘 나가는 산업이 가끔씩 나왔나 싶기도 한데 정말 힘든 장세긴 했었죠. 근데 그 정도로 힘들긴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네. 그 좀 천장이 뚫려 있는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실 2010년대 초중반에도 비록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산업이 나오긴 했었어요.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그런 산업 중심으로 좀 접근해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또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천장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이 여러 산업들이 천장에 갇히고 또 다른 산업이 다른 식의 천장에 갇히고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산업들마다 관점에서 보면 투자할 기회가 또 나름대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서서 좋은 내용 중에 하나로 네. 그때 이제 분할 매수 적립식 잘 몰랐던 산업 섹터 공부하고 그다음에 네. 장기 시각 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1년 2년 할 거 아니고 네, 20년 맞습니다. 30년 투자할 거라고 바라본다면 네. 결국엔 또 그 박스권을 넘어서 상승을 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계속 우상향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 사실 이 많은 이 투자 전략이 있지만 장기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장기 투자 꼭 하셔야 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비록 저도 뭐 완전 장기 투자 스타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이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전략은 또 다양하고. 근데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꼭 오래 하시고 공부는 꼭 오래 하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이 유튜브 영상으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호돌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재밌는 글, 깊은 글을 또 많이 쓸까 많이들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 분석을 어떻게 저렇게 깊게 쓰세요? 산업 분석 어떻게 깊게 쓰세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오랫동안 공부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끄집어 쓰면 이 내용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던 이 축적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꼭 내가 주식으로 성과 안 나고 뭐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공부는 꼭 반드시 성과가 난다 나중에 그걸 꼭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